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궁이란 귀신 같은 활이란 뜻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신라시대 때 신궁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신궁이라 불리는 소년. 당나라로 향하는 장사배에 활을 맨 소년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구나. 소년의 이름은 작재건. 활을 쏘면 어김없이 명중하여 신궁이라 불리는 소년이었지요. 작재건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당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요.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맑았는데. 잔잔하던 바다의 파도가 점점 높게 출렁거렸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폭풍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주위가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지요. 배가 움직이질 않아. 배 안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가 움직이질 않으니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배는 사흘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점쟁이가 점을 쳤습니다. 이 배에 활 쏘는 신라 사람이 있어서 용왕이 우릴 잡아둔 것이오. 배 안에 활 쏘는 신라 사람은 작재건밖에 없었지요. 모두들 작재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작재건이 바다에 빠져 용왕의 활을 달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작재건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 슬펐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작재건은 눈을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안개가 걷히면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을 받은 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바다에 홀로 남은 작재건은 천천히 멀어져 가는 배를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 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할아버지가 나타나 바다 위를 걸어왔지요. 할아버지는 작재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서해의 용왕인데 늙은 여우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오. 그놈의 여우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이상한 책을 읽어대는데 아주 미치겠소. 신궁이라 하니 부디 활로 그 늙은 여우를 쏘아 죽여주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왕은 작재건을 데리고 섬으로 갔습니다. 작재건은 바위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밤이 되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재건은 바위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런데 작재건의 눈앞에 있는 것은 여우가 아니라 부처님이었습니다. 여우한테 홀리지 마시오. 저건 부처가 아니라 틀림없는 여우요. 용왕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정신을 차린 작재건은 여우를 향해 활 시위를 겨누고 힘껏 당겼습니다. 활에 정통으로 맞은 부처님이 땅으로 떨어졌지요. 그러고는 부처님에서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용왕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대의 힘으로 나의 근심을 덜었으니 큰 상을 내리겠소. 용왕은 작재건에게 자신의 딸과 보물 그리고 돼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용궁의 돼지는 좋은 땅을 알아보는 신통력이 있었지요.
육지에 도착을 하니 돼지가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뒤쫓아가 보니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돼지가 들어눕는 것이었지요. 작재건은 이곳에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용왕의 딸과 결혼하여 아이도 4명 낳았지요. 그런데 작재건은 용왕의 딸이 서해 용궁으로 갈 때 절대 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청년으로 변해 용궁을 드나들던 용왕의 딸은 작재건이 훔쳐보았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지요. 작재건의 아들인 왕룡은 매우 총명하였습니다. 장사로 많은 돈을 벌어 송악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룡이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말을 했습니다. 집터가 잘못되었군요. 저쪽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큰 인물이 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이름을 건이라고 지으십시오. 이 말을 마친 스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이듬해 왕룡의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찬란한 광채가 방을 비추고 하루 종일 붉은 기운이 뜰에 가득했습니다. 왕룡은 스님의 말대로 아들의 이름을 왕건이라 짓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글 공부는 물론 활쏘기, 말타기 같은 무예와 사람과 어울리며 이끌어가는 법까지 빈틈없이 가르쳤습니다. 왕건이 청년이 되었을 즈음 동일 신라는 극에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진성여왕은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도둑이 되어야 했지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궁예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우며 후고구려를 세웠고 남쪽 전라도 지역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지요. 왕룡은 가장 세력이 큰 궁예에게 왕건을 보냈습니다. 왕룡은 세력이 강한 궁예와 싸움을 피하고 언젠가는 궁예의 힘을 바탕으로 왕건이 나라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 옛 고조선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시거든 먼저 송악에 성을 쌓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왕건의 이 말은 곧 한반도를 모두 차지하고 멀리 만주까지 땅을 넓히라는 뜻이었습니다. 궁예는 크게 기뻐하며 왕건의 말대로 송악에 성을 쌓게 하고 도읍을 옮겼습니다. 왕건은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 항상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거느렸지요. 궁예의 신임 또한 두터웠습니다. 왕건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지요. 광주, 중주, 청주 등 여러 고을을 궁예의 땅으로 만들었고 또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로부터 후백제 진영을 공격하여 금성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궁예는 크게 만족하여 시중이라는 최고의 벼슬을 왕건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자신의 영토가 차츰 넓어지고 세력도 강해짐에 따라 차차 오만해지고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는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목을 베었지요. 심지어는 왕비와 아이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더 이상 궁예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왕건을 따르던 여러 장군들이 왕건을 추대하여 궁예를 내쫓고 왕건이 새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고려로 정했지요. 왕건은 왕의 자리에 오른 뒤 더 부지런하게 나라를 돌보았습니다. 백성의 마음도 얻어야 했고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이 왕을 따르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 밖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후백제의 견훤도 견제해야 했습니다. 불만이 많은 지방 호족 세력들의 자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썼고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지요. 백성을 위한 왕건의 정책은 고구려가 하나로 뭉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국내 정치를 안정시킨 왕건은 눈을 밖으로 돌렸지요. 먼저 신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후백제가 신라를 침공하자 구원병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신라왕은 후백제에게 점령당하느니 왕건에게 항복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신라를 고구려에 넘겨주게 되었지요. 936년 왕건은 견훤이 없는 후백제와 최후 결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고 후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마침내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것이지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지 7년 뒤 왕건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후백제 견훤은 신라에 침입을 했습니다.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고 김부를 신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경순왕이지요. 이듬해 3월에 고려 태조왕건은 말탄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신라까지 직접 와서 경순왕을 위로했습니다. 왕건의 군사들은 신라에 열흘 동안 머물렀지만 조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라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후백제왕 견훤에게 온갖 무서운 시달림을 받았던 신라의 백성들은 왕건을 어버이처럼 우러러 보았지요. 견훤은 무서운 짐승과 같았는데 왕건은 부모와 같은 분이시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경순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어 고려 태조왕건에게 항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순왕의 태자가 항복을 반대했지요. 어찌 1000년이나 이어온 나라를 그냥 내주신단 말씀이옵니까? 지금이라도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이 되어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되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사옵니다. 태자는 비매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경순왕은 이미 기울어진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백성들을 전란에서 구하기 위해 항복할 수밖에 없느니라. 마침내 경순왕은 고려 태조왕건에게 항복의 뜻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경순왕의 태자는 슬피 울면서 금강산으로 떠났지요. 태자는 늘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면서 살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뒷날 사람들은 그를 마의 태자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고려 태조왕건은 항복한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에게 맏딸 낙랑공주를 아내로 삼게 하여 편히 살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경순왕도 그의 딸을 고려 태조왕건의 손자인 주에게 시집을 보내어 서로 친척이 되었지요. 이렇듯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천년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장사와 관음보살. 우금리에 보계라는 가난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장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다의 장사꾼을 따라 나간다며 나가더니 며칠이 지나도 돌아올 줄 몰랐지요. 애가 탄 보계는 민장사의 관음보살 앞으로 달려가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회째 되는 날 아들 장춘이 문득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얼싸 안으며
그동안 돌아오지 못한 까닭을 물었습니다. 사실은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배에 탔던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였지요. 저는 겨우 널빤지 하나를 얻어 타고 목숨을 부지하여 오나라의 어느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치 고향 사람같이 부근한 스님 한 분이 오더니 저를 성심껏 위로하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묵묵히 스님을 따라 한참을 가는데 깊은 도랑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스님은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 도랑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 하는데 어디선가 우리 집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이곳이었지요. 경덕왕은 이 말을 듣고 민장사에 밭을 시주하고 또 재물도 내렸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시집을 간 여인.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제주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작은 마을인 애월면 하갈이라는 곳에 시집을 온 여인은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지요. 여인의 남편은 마을에 좋은 집도 있고 넓은 밭도 가진 부자였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하루하루 꿈처럼 행복한 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날, 그렇게도 건강하던 남편이 벼랑간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여인은 한동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지요. 남편을 여인 뒤 여인은 외롭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 여인은 힘들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살자니 막막했지요. 여인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 땅도 갈고 씨도 뿌렸습니다. 해가 뜨고 밤이 될 때까지 일하고 또 일을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면 외로움도 고통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겨놓은 밭이 너무 넓었습니다. 여인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여인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밭도 갈고 집안일도 하다 보면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여인은 점점 쇠약해져서 마침내 쓰러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겠어. 그러면 쉴 수도 있고 밭도 다 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여인은 일꾼을 찾아보았지요. 마을에는 힘이 센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제일 성실해 보이는 박씨 총각에게 밭을 매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씨 총각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씨 총각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박씨 총각은 능숙한 솜씨로 소를 몰며 밭을 갈았습니다.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많이 드시고 일을 하세요. 여인은 술이랑 맛있는 참을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박씨 총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휴, 이젠 일도 맡겼으니 나는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구나. 해가 머리 꼭대기로 떠오른 한낮이 되었습니다. 박씨 총각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박씨 총각이 일은 잘하고 있나? 아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지요.
한참을 뒤척거리던 여인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을 줄 알았던 박씨 총각이 밭두렁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코를 골면서 박씨 총각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여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일은 않고 잠만 자다니. 여인은 박씨 총각을 흔들어 깨웠지요. 왜 그러시오? 박씨 총각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요. 하라는 일은 않고 잠만 자면서 왜라니요? 게다가 저 밥그릇은 또 쟁기 위에 왜 놔두었어? 그거요?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밥이 일하도록 해주었을 따름이지요. 쟁기에다 밥그릇을 놓았으니 밥이 알아서 일하지 않겠소? 나는 밥이 정말로 일을 잘할까? 이곳에 누워 지켜보려 했지요. 여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까 여인이 참을 주면서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이지 그 말을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말이 뭐 잘못되었소? 박씨 총각은 되레 능청스레 물었지요. 잘못이고 뭐고 이제 됐으니 그만 가세요. 여인은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박씨 총각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처음부터 혼자 할걸. 괜스레 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인은 씩씩거리며 쟁기를 챙겨들었습니다. 밭을 갈면서도 여인은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지요. 여인은 씩씩거리며 밭을 갈아엎고 또 뒤엎고 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밭을 갈았던지 해가 꼴깍 넘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 넓던 밭을 여인 혼자서 다 매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일했던 여인은 그제서야 소가 몹시 헐떡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소매로 얼굴을 훔치다가 이젠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아휴, 그 미련한 박씨 총각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일만 했구나. 아휴, 목말러. 여인은 물을 찾느라 두리번거렸지요. 하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소를 몰고 연못을 향해 걸었습니다. 소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소도 힘들어 헉헉대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여인은 지친 다리를 이끌고 겨우겨우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을 보니 다시 힘이 샘솟는 것 같았지요. 여인과 소는 벌컥벌컥 연못 물을 마셨습니다. 일을 하느라 너무 힘을 다 써버린 둘은 연못 물을 몽땅 다 마셔버리기라도 할 듯 물을 마셨지요. 여인과 소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인과 소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지요. 그 뒤로 여인과 소가 죽은 연못을 쇠 죽은 못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선주가 나오는 그림. 옛날 백두산 기슭에 총각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 어머니를 복냥하였지요.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중에는 누가 살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움막이 한 채 있는데
앓는 소리가 움막에서 나왔지요. 이 총각이 백두산에 나무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곳에 이런 움막이 있는 줄 처음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움막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하얀 노인이 누워 있었지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르릉거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베어온 나무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솔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였지요.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 말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지요. 그걸 보니 하도 가엾어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움막에 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호를 잘 해주었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지요. 노인이 총각 손을 부여잡고 말을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네. 그러더니 노인은 지필묵을 꺼내가지고 그림 한 폭을 그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붓이 펄펄 나는 듯 했지요.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있고 바위 밑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림 한 폭이 금세 그려져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나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날 총각은 그림을 품에 안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움막이 온데간데 없었지요. 움막이 없으니 노인도 없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몹시 말라 근처에 샘물도 없고 해서 그냥 앉아서 쉬는데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지요. 그림 속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으로 시원해 보여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학이 날개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쪼르르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셔 봤더니 그게 물이 아니고 술이었습니다.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솟았지요. 그 노인이 신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나오는 술은 불로 장생한다는 신선주였지요. 총각은 보물을 얻어도 아주 큰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총각은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온 술로 홀 어머니 복량을 잘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달라는 대로 술을 내어주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났고 기운이 솟아났지요. 이 소문이 금세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얻고 돈을 놓고 가니 가난하던 총각은 부자가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런데 고을원이 소문을 듣고 그림이 탐나서 사람을 보내 총각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네가 신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원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면 무사하겠지만 그렇다고 제 것을 무작정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지요.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총각을 잡아들였지요.
네 이놈, 그런 줄 몰랐더니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네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거라. 관에서 벼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법이었지요. 총각은 억울하게 오라를 짓고 그림은 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발 노인이 나는 듯이 관아에 들어오더니 명색이 관장이란 자가 어찌 그리 음흉한고 이러니 백성들이 호환을 두려워 않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하고 원을 크게 나무랐지요. 그러고는 원이 들고 있는 그림을 낚아채어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을 한번 문지르니 갑자기 학이 날개짓을 하며 그림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노인이 총각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니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백두산 기슭에는 흰 학을 탄 사람이 가끔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신 할머니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의 딸이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고 40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지요. 이제나 저제나 아이가 생기려나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는 밤이면 달님께 빌고 칠성님께도 빌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낳길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달님 같은 공주가 태어났지요. 40이 넘어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불면 날아갈라 쥐면 꺼질라 곱게 곱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셔가며 키운 탓에 공주는 아주 고약한 아이가 되었지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물어뜯고 아버지의 수염도 뽑고 곡식도 흐트리고 용궁의 꽃밭이 꽃을 모조리 밟아놓기도 하고 여물지 않은 열매를 똑똑 따버리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용왕은 공주가 고약한 짓을 할 때마다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정말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날카로운 바늘로 눈을 콕콕 찔러 장님을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참다 못한 물고기들은 용왕 앞에 와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동해 용왕은 함부로 생명을 괴롭힌 공주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공주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어머니인 동해 용왕 부인은 공주가 죽게 둘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용왕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사옵니까? 그러지 말고 무쇠 괴를 만들어 동해로 띄워보냄이 어떨런지요? 동해 용왕도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이제 더는 보기도 싫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듣기 싫다. 당장 떠나거라. 인간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노라. 공주는 생각을 할수록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간 세상에 가면 무엇을 하며 사나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야, 인간 세상에는 아기를 잉태시켜 낳게 해주는 삼신이 없다는구나. 네가 그 일을 하려무나. 그러나 공주는 어떻게 해야 아기를 잉태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낳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 씨가 잘 만나도록 해서 어머니 뱃속에 넣어주어라. 그러면 10달 후에 예쁜 아기가 태어난단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동해의 용왕은 또다시 호령을 쳤습니다. 어서 무쇠 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주를 넣은 무쇠괴는 커다란 자물통으로 채워진 채 동해 바다에 띄워졌습니다. 무쇠괴는 물 안에서 3년, 물 밖에서 3년을 흘러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닿았습니다.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길다가 떠오른 무쇠괴를 보고 얼른 끌어올렸지요. 어부가 보니 커다란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나 싶었는데 자물쇠에 손을 대자마자 툭 하고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 안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요? 나는 인간 세상에서 아기를 잉태시키고 낳게 하는 일을 하러 온 동해 용왕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어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아기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아기가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공주는 어부 부부가 아기를 잉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1달, 2달이 지나자 어부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10달이 지나 이제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공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용궁에서 떠날 때 어머니가 아기 낳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쫓겨났기 때문이지요. 11달, 12달이 지나자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어머니 배를 찼습니다. 어부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지요. 어부 아내가 대굴대굴 구르며 다 죽어가자 겁이 덜컥 난 공주는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부는 안 되겠다 싶어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했지요. 어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얼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봐라, 누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삼신이 되겠느냐? 얼른 내려가지 않으면 산모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자 마음씨 착한 명진 아가씨가 삼신이 되겠다고 했지요. 명진 아가씨는 세상에 내려와 어부 아내가 얼른 아기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씻으러 샘가로 갔지요. 손을 씻다 보니 바위 뒤에서 웬 아가씨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울고 계시나요? 나는 동해 용왕의 딸로 아기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일을 하는 삼신인데 명진 아가씨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삼신이에요. 방금 어부의 아내가 아기를 낳도록 해주었지요. 뭐라고? 내가 삼신인데 누구 마음대로 삼신을 해? 공주는 발칵 화를 내며 명진 아가씨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죄다 뜯어놓았습니다. 명진 아가씨는 울면서 말을 했지요. 그럼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께 누가 진짜 삼신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둘은 옥황상제 앞에 섰습니다. 옥황상제는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미리 동해 용왕과 의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다고 삼신을 2명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로 했지요. 내가 꽃씨를 하나씩 줄 것이니라. 이 꽃씨를 심어 누가 꽃을 더 많이 피우는지 보고 삼신을 맡기겠다. 공주와 명진 아가씨는 모래밭에 꽃씨를 심고 매일매일 물을 주었지요. 얼마가 지난 후 옥황상제는 누가 꽃을 많이 피웠는지 보러 왔습니다. 공주가 심은 꽃씨에서는 단 하나의 줄기가 나와
시들시들한 꽃 한 송이를 비웠을 뿐인데 명진 아가씨가 심은 꽃씨에는 무수한 가지가 나와서 45,600송이나 되는 꽃을 피웠지요. 그래서 옥황상제는 공주에게는 아이가 죽어서 저승에 오면 영혼을 차지하는 저승 할멈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진 아가씨에게는 삼신이 되라고 했지요. 공주는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우라통이 터져 명진 아가씨가 피운 꽃가지를 꺾어가 버렸습니다. 왜 남의 꽃가지를 꺾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온갖 병에 걸리도록 할 거야? 명진 아가씨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후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명진 아가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잘 돌봐주었지요. 저승 할멈이 심술을 부려 아기가 병에 걸릴까봐 말이지요.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붉은 숯으로 떡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승 할멈이 심술을 부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명진 아가씨는 전보다 이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또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명진 아가씨도 할머니가 되어서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옛날 어느 곳에 돈 꽤나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이 든든하여 재물을 넉넉히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살림을 일군 것이지요.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일해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살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에게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3,000냥을 구워달라고 했지요. 주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지요. 생면부지의 뜨내기 장사꾼이 아무런 보증도 없이 큰 돈을 구워달라고 하니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정색을 하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보다시피 이건 금덩이입니다. 돈 몇 천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아치울 수는 없고 당장 돈 쓸 일은 바쁘고 해서 그러니 이 금덩이를 맞고 대신 돈을 좀 구워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 금덩어리라면 줄 잡아도 몇만 냥 어치는 될 터이니 담보로서 딱이었지요. 주인이 마음을 놓고 돈 3,000냥을 구워 주었습니다. 아무 날까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다짐을 받았지요. 그래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금광을 하는 조카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금덩어리를 내보였지요. 그런데 조카가 금덩어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만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속아도 크게 속으셨습니다. 이건 진짜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금덩이 가죽을 쓱쓱 긁으니 얇은 금박이 벗겨져 나오고 시커먼 납덩이가 보였습니다. 이런 건 값으로 치자면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떼이다니 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 길로 몸져 눕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집 주인에게 연함은 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니 제 아버지가 갑자기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아들이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차저차해서 그런다고 했지요. 아들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버지 너무 염려 마세요. 돈 3,000냥을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낼 궁리가 있습니다. 하고서 이러쿵 저러쿵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집에 잔치가 있다, 네 집에 조상이 났다 하면 멀거나 가깝거나 찾아가고, 농사꾼이 들일을 하다가 쉬는데도 찾아가고, 장터에도 찾아가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내놓았지요.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 낯선 손님이 와서 금 덩어리를 맡기고 돈 3,000냥을 구워갔는데 그만 그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지 뭐요. 이제 금덩어리 임자가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수로 그것을 물어준단 말이오. 내 재산을 몽땅 주어도 모자랄 테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혀를 차며 참 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놓으니 돈 구워간 장사꾼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장사꾼이 제 발로 나타났습니다. 돈 3,000냥에 이자까지 붙여서 딱 갖다 바치면서 여기 구워간 돈과 이자를 가지고 왔으니 제 금덩어리는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이제 횡재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돈을 받아서 틀림이 없는지 세어보았지요. 장사꾼은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서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아무렴 돌려드리고 말고요. 하고는 주인이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장사꾼 앞에 턱 하고 내놓으니 이놈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허겁지겁 도망을 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격이지요. 나그네와 사돈.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았습니다. 옳지, 이 집으로 가보자. 때마침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있었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나그네가 부탁을 하자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하였지요. 주인은 나그네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먼저 온 손님은 이 집의 사돈이라 하여 대접을 아주 잘 해주었지요. 아무리 제 사돈이라 해도 한 방에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그네가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옳지, 이건 내 상이 아니라 사돈의 상이렸다. 나그네는 상을 얼른 받았지요. 저는 먼 길을 온 나그네요. 배고픈 걸 참을 수 없어 먼저 먹겠소. 나그네는 후다닥 먹었습니다. 다음에 나온 상은 나그네의 상으로 새우젓과 된장뿐이었지요. 사돈은 화가 슬며시 났지만 사돈 집에 와서 반찬 때문에 싸울 수도 없는 처지라 참고 있었습니다. 주인도 상이 바뀐 걸 보고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나그네를 노려보았지요.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차린 나그네의 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나그네는 상을 받아서 사돈 앞에 놓아주었지요. 어쩌녁은 배가 너무 고파서 염치불구하고 먼저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손님께서 먼저 잡수시지요. 사돈은 그게 자기 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조금 뒤 잘 차린 사돈상이 들어오자 나그네는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주인이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의 집을 모두 헐어버려야지. 집을 부순다고요?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밥을 얼른 먹고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웬 도끼를 가져오십니까? 주인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물었지요. 밥을 2끼나 잘 얻어먹고 그냥 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주인 댁 일이나 돕고 가야지요. 아까 듣자니 집을 모두 헐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밥 먹은 값으로 기둥이라도 하나 찍어드리고 가려고요. 주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나그네에게 그냥 가라고 얼른 등을 떠밀었습니다. 선비로 둔갑한 쥐. 옛날 선비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글 공부를 하러 깊은 산중에 있는 절간에 갔습니다. 절간에 가서 밤낮으로 글을 읽는데 워낙 깊은 산중이라 절간에 드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글 읽는 선비라 해도 외롭고 쓸쓸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글 읽는 절방에 밤마다 쥐 한 마리가 들락날락 했지요. 문 구멍으로 들어와서 선비가 글 읽는 것을 빤히 쳐다보았다가 나가곤 했습니다. 집에서 같으면 방에 쥐가 설치면 귀찮아서 내쫓든지 잡든지 하겠지만 워낙 쓸쓸한 절간이라 쥐 한 마리도 없는 것보다 나았지요. 이렇게 쥐를 동무 삼아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선비는 쥐가 다니는 길에 먹을 것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밥도 아껴서 남겨두고 이것저것 놓아두었지요. 그런데 쥐가 도통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기는 대로 갖다 놓아도 입에 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하루는 손톱 발톱을 깎아서 미처 버리지 못하고 방 구석에 두었더니 쥐가 그걸 내일름 집어먹었습니다. 저 쥐는 손톱 발톱을 잘 먹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손톱 발톱을 깎을 때마다 쥐가 먹으라고 일부러 안 버리고 방 구석에 놓아두었지요. 그렇게 얼마 뒤 하루는 쥐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고 발을 뚝 끊었지요. 선비는 날마다 들락날락 하던 쥐가 안 오니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비가 글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 별일이 있었지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내가 집에 있는데 아주 사랑을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집에 들어가니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기절초풍을 했지요. 내 놈은 웬 놈인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냐? 너야말로 어떤 놈이 남의 집에 와서 야단을 하느냐? 얘들아, 어서 저놈을 내쫓아라. 하고 가짜 선비가 한술 더 떴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건 생겨도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분간이 안 되었지요. 목소리하고 행동 거지고 모조리 빼다 박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궁리를 하다가 몇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집안일을 이것저것 물어서 누가 더 잘 아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진짜 선비는 집을 떠나 절간에 오래 있었으니 아무래도 집안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가짜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챙겨보았을 테니 집안 사정이 밝았지요. 그래서 진짜 선비는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선비는 하도 분하고 원통해서 그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어도 조상 옆에 가서 죽는다고 조상 무덤을 찾아갔지요.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 벼랑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갔는데 웬일인지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노인이 나오더니 내가 절에서 끌 공부를 할 때 쥐한테 손톱 발톱을 먹인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쥐가 네 정기를 받아서 네 모습으로 둔갑을 한 것이니 지체 말고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 하도 생생한지라 선비가 그 길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 키우는 집을 찾아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지요. 그 고양이를 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집안 식구들이 나와서 저놈이 또 왔다고 욕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나마나 성큼성큼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사랑방에는 가짜 선비가 점잖게 앉아있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저놈이 또 온 것이냐? 하고 호통을 쳤지요. 그때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온 고양이를 가짜 선비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켜고 가짜에게 달려들었지요. 달려들어서 목을 칵 물어뜯으니 찍 소리를 내며 자빠져 죽었습니다. 절간에서 보던 바로 그 쥐였지요. 선비네 식구들은 놀라서 백배 사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손톱 발톱에는 사람의 정기가 들어있어 그걸 깎아서 함부로 버리면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주워먹고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